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장 짐 싸.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고 손주 지우는 내 치마를 꼭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 손주 지우의 7번째 생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 거실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생일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주 지우의 7번째 생일이었죠. 친척들과 지우 친구들까지 20명 가까이 모여서 작은 우리 집은 왁자지껄했습니다. 지우야, 케이크 불 끄자. 다들 모여봐요. 며느리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오늘따라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광고 모델 같았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접시들을 닦으면서 가끔 거실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죠. 할머니도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지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앞치마에 닫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연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더니 손님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자르는 데는 빠지세요. 사진 찍을 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옷 좀 바꿔 입으세요. 그 낡은 옷 입고 사진에 나오시면 우리 가족 수준 떨어져 보여요. 보기 안 좋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보기 안 좋다. 수준이 떨어진다. 거실에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의 박수 소리와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촛불을 후하고 부는 모습, 아들 준혁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서연이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그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놓인 접시들을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아직도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손님들 접시 치워야 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금방 할게. 그리고 어머니 방 좀 치우세요. 손님들이 화장실 가려다가 어머니 방 보고 냄새 난다고 하던데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냄새라니. 저는 매일 방을 닦고 이불을 말리고 환기를 시키는데 냄새가 난다니요. 나이 든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가 싫은 건가.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3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벽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30년 동안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아들을 키우느라 혹사당한 손이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짐이 됐을까?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에서 진짜 냄새 나는 것 같아. 방향제 좀 사다 놔야겠어. 그래, 엄마가 청소 안 하시나? 청소를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손님들도 오는데 좀 그렇잖아.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는 대답만 들렸을 뿐이죠. 아들아, 엄마는 매일 방을 닦는단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는 내 일이었잖니.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지우야.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라. 방문이 열리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몫이야. 어머, 고맙다 우리 지우. 그런데 너 케이크 다 먹었어? 응. 근데 할머니는 왜 안 나왔어? 나랑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지우의 큰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배가 좀 아파서 그랬어. 미안하다, 지우야. 괜찮아. 그럼 할머니 배 아픈 거 낫게 해줄게. 지우는 제 배에 작은 손을 올리고 아프지 마, 아프지 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가족의 균열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지우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모르게 쓰디쓴 맛만 느껴졌죠. 그날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준혁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죠. 그런데 현관 쪽에서 뭔가 놓인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방향제였습니다. 라벤더 향이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병이 제 방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죠. 아, 결국 저는 그 방향제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 방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늙어서 냄새가 나는구나. 방향제를 방 안으로 가져와 창틀에 놓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당시 9살이던 준혁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던 그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널 꼭 대학까지 보내줄게. 그렇게 다짐했었죠.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청소 일도 했죠.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들이 엄마 학교 다녀왔어 하고 환하게 웃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됐습니다. 방향제 냄새를 풍기는 보기 안 좋은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됐죠.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통화하는 것 같았죠. 응, 오늘 생일 파티 잘 끝났어. 어머니? 당연히 저리 치웠지. 사진에 같이 나오면 우리 집안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 아, 진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빨리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미적거려서.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방향제와 요양원뿐인가요? 그날 아침 저는 한참 동안 그 팸플릿을 바라만 봤습니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마이너스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책임집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맛있어 보이는 식사. 겉으로 보기엔 천국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려는 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저는 팸플릿을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응, 잘 잤어. 아침 드셨어요? 냉장고에 우유랑 식빵 있으니까 드세요. 저는 지우 데리고 학원 가봐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지우는? 지우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서연이 식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팸플릿 보셨죠? 제가 알아본 건데 여기 시설 진짜 좋대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둘러보라고?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시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적인 케어.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귀찮으니까 떠나라는 거지. 나는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구나. 에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러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빨리 나와. 늦겠어.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지우를 재촉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다시 한번 팸플릿을 꺼내봤습니다. 입소 비용 월 300만 원부터 300만 원. 저는 지금 노령연금으로 겨우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이런 곳에 들어갈 돈은 없죠. 결국 아들 돈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서연이는 내가 여기 들어가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여기서 내보내고 싶은 거지. 방법은 상관없이. 그날 오후 아들 준혁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준혁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요양원 팸플릿 드렸다면서요? 그래. 엄마 기분 나쁘셨죠? 미안해요. 서연이가 좀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서.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든가 보구나.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엄마. 근데 준혁아, 엄마는 아직 여기서 살고 싶구나. 지우도 있고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엄마.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제가 서연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고맙다, 아들. 준혁이 방을 나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착해. 엄마 편이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응. 엄마가 아직은 여기서 살고 싶으시대. 에휴. 서연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67이시잖아요. 앞으로 더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이중고예요. 지우 돌보기도 벅찬데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도 알잖아요. 요즘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밤에 기침도 심하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돌보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기침이 심하다고? 저는 가끔 밤에 기침을 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실은 서연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죠. 내 기침 소리가 서연이를 괴롭혔구나. 그래도 엄마가 싫다는데 어떻게 보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준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일단 알아만 보자. 알아보기만 하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래, 알아만 보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것도 잊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죠. 알아보기만 한다고? 거짓말이야. 서연이는 진짜로 날 보낼 생각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아들아, 엄마 말을 믿어줘. 엄마는 아직 괜찮아. 너희한테 짐이 안 될게.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잘 다녀와. 서연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고 준혁은 회사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상담 예약증. 예약 날짜 10월 20일 오후 2시. 예약자 최서연. 벌써 예약까지 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 알아보기만 한다면서 벌써 상담까지 예약해 놓다니. 저는 그 예약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 김순자 언니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순자 언니. 영수가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언니, 사실은 저는 순자 언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아들은 난처해 한다는 것, 저는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것.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그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걱정은 무슨, 영수가 정신 차려. 그건 걱정이 아니라 귀찮은 거야. 시어머니 모시기 싫으니까 내보내려는 거지. 순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귀찮은 거라고? 영수가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끝이야. 가족들은 처음엔 자주 오겠다고 하지만 점점 발길이 뉘어. 그러다 보면 진짜로 잊혀지는 거야. 너 그러고 싶어? 아니, 그럼 버텨야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던 곳이잖아.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쫓겨나야 해? 순자 언니의 말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티라고? 어떻게? 그날 오후 5시쯤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죠. 아니, 밝다기보다는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 주? 좋지. 그때 또 만나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서연은 통화를 끊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나가니까 기분 좋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만났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들떠 있을까? 그날 밤 10시 준혁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제 방에서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죠. 그런데 안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백화점도 갔다 오고. 그래, 맛있는 거 먹었어? 응. 아, 그리고 여보. 서연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 외출 좀 해도 돼? 친구가 또 만나자는데. 토요일? 그날 내가 회사 워크숍 가는 날인데. 어머니가 지우 봐주시면 되잖아. 어차피 어머니 집에 계실 거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녀와. 고마워, 여보. 대화가 끝나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외출한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원래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외출도 거의 안 했죠. 그런 사람이 요즘 들어 자주 나간다고?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지나친 걱정이야. 며느리가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서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떨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 레저 사업 대표. 그리고 그 뒷면에는 서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 카페. 그날은 바로 준혁이 워크숍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명함을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레저 사업 대표. 명함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검은색 명함이었죠. 뒷면에 적힌 서연의 글씨는 설레는 마음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그날은 준혁이가 워크숍 가는 날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명함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업 상담일 거야. 서연이가 뭔가 사업을 알아보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알잖아. 서연이의 그 들뜬 표정, 그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전부 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해? 명함 하나 봤다고?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괜히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본 게 맞다면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아니야, 지켜봐야 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준혁과 서연, 지우가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함께 먹으려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앉아서 먹을게요. 그런데 서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드실 반찬 없어요. 죄송한데 라면 끓여 드실래요? 반찬이 없다고?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네 식구가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죠. 네, 오늘 반찬 양이 적어서요. 지우도 많이 먹어야 하고 여보도 회식 취소되셔서 집에서 드시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넌 보이지도 않니?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라면을 끓이러 부엌으로 갔죠.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지. 라면이 익는 동안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불고기 맛있지? 응, 엄마 요리 최고야. 그렇지? 엄마가 지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혼자 방바닥에 앉아서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밥을 해줬는데 이제는 라면도 혼자 끓여 먹는구나. 라면 한 입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토요일에 봐. 남편은 워크숍 간대. 걱정 마, 시어머니는 집에 있을 거야.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잖아. 곧 시어머니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요양원 상담도 예약해놨어. 한두 달 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그 남자랑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진짜 지긋지긋해. 민호 오빠만 있으면 돼. 민호. 명함에 있던 그 이름.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확실해졌어. 서연이는 날 내보내고 다른 남자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넌 정말 모르는 거니? 내 아내가 이러는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거라는 걸.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나 혼자야. 완전히 혼자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우라도 지우만큼은 지켜야 해.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지우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할까? 응. 할머니, 무슨 이야기? 지우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지? 응. 맨날 어디가? 엄마가 외출할 때 누구 만나는지 알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전화할 때 오빠라고 부르더라. 오빠? 응. 엄마가 방에서 전화하면서 웃으면서 오빠 보고 싶어라고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앞에서까지. 지우야,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지우의 큰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해. 그래. 응.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밥도 안 줄 때 있고. 나는 그게 싫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그래?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다 보고 있었구나.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좋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지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이 아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둘 수 없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증거를 찾아서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그리고 지우만큼은 이 무너지는 가족 속에서 지켜내겠다고. 바로 그날 저녁, 지우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 있어. 지우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일기장. 이거 할머니한테만 보여줄게. 지우가 일기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나는 슬펐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를. 하지만 서연은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자러 갈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 안에 가져갔죠. 어떻게 확인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준혁이 아침 일찍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 다녀올게요. 늦으면 저녁에, 빠르면 오후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준혁이 집을 나간 후 서연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지우는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죠. 오늘은 뭘 할 수 있을까? 서연이의 방을 뒤져볼까?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누구지? 문을 열자 밖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출장 취소됐어. 갑자기 미팅이 연기돼서. 어머, 그래. 들어와. 준혁이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는? 응. 친구 만나러 나갔어. 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서연이가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잘 모르겠구나. 친구 만난다고만 하더라.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요즘 서연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백화점 갔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내역 보니까 백화점에서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들도 눈치챘구나. 그리고 엄마, 서연이가 엄마한테 요즘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제 아들.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된 아들.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 아이 같았죠. 준혁아, 엄마, 서연이가 엄마한테 잘해주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준혁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해. 그래, 잘해주더구나. 준혁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괜히 오해한 건가 봐요. 바로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차가 어디 앞에 세워져 있다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세워져 있다고요? 번호판이.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었죠. 저 차, 누구 거지?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건가?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죠. 차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차 주인은 어디 간 거지?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 준혁과 저는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한 남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죠.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준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서연과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남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씨 친구 강민호라고 합니다. 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준혁아.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죠.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낮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후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 남자는 누구고 왜 우리 집 앞까지 손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민호 씨는 그냥 친구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같이 왔을 뿐이야. 우연히? 손잡고? 그건 그냥 장난으로.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내역도 이상하고 자꾸 외출하고 이제는 남자랑 손잡고 들어오고. 강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오해하신 것 같은데. 당신 닥치세요. 내 아내한테 손 떼는 게 오해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들통났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우는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왜 그래? 준혁은 지우를 보더니 표정을 억지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우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응. 지우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지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준혁이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솔직히 말해. 준혁의 고함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귀고 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당장. 강민호는 서연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준혁, 서연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석 달 전. 석 달. 석 달 동안 날 속였다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한테는 어떻게 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요양원 팸플릿. 내가 봤어. 엄마 몰래 상담 예약한 것도 알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남자랑 새 삶을 살려고 했던 거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그때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그림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아빠, 나 보여줄 게 있어.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들. 지우가 일기장을 펼쳤을 때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그림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할머니 밥그릇을 빼앗아 갔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일기를 다 본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여보, 저건 지우가 오해한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오해? 준혁이 일기장을 서연 앞에 내던졌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자세히 오해할 수 있어? 밥그릇 빼앗고 소리 지르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건 엄마. 준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서연이가 정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말 못했어.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죠. 그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몰랐어요. 준혁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나쁜 자식이에요. 저는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을 안 해서. 서연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여보,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어머니도 이해해줘야 해.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면서, 애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나도 사람이야.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밥도 안 주고 소리 지르고 밀어서 넘어뜨린 거야? 그게 힘들어서 한 짓이야? 그리고 힘들면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정당화돼?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난 당신한테 손 하나 안 댔어. 다른 여자 만난 적도 없어. 당신은 내 엄마한테 뭘 한 거야? 평생 날 키우느라 고생하신 우리 엄마한테.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준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죠. 당신 나가줘.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석 달 동안 다른 남자 만나면서 우리 엄마 학대하면서 이제 와서? 준혁은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나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그날 밤 서연은 안방에서 울고 있었고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 옆에 앉았죠. 준혁아, 괜찮니?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만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그냥 엄마가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깨달아줘서.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혼할 때 필요하니까. 거실, 부엌, 복도,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됐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CCTV는 왜 달아? 우리가 도둑이야? 아니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저한테 밥도 챙겨주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회사에 가고 지우가 학교에 간 후 서연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서연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말이냐? 아들한테 일러 바치는 거요. 그림 일기 같은 거 보여주고. 어머니도 참 치사하시네요.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잖아요. 어머니만 없었으면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이제 쓸모없잖아요. 늙고 아프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짐이에요, 짐. 빨리 요양원 가세요. 거기 가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눈치만 보이잖아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 문을 쾅 닫고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쓸모없다. 짐이라고.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준혁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아직 외출 중이었고 저만 집에 있었죠. 준혁은 노트북을 꺼내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보고 계세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서연이 제 밥그릇을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입맛도 없으실 텐데. 두 번째 영상. 서연이 저를 향해 소리 지르는 장면.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숨소리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세 번째 영상. 서연이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 비켜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준혁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 어제 서연이 저한테 한 말들. 어머니는 쓸모없어요. 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준혁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런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알았잖니. 준혁이 저를 놓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는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서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요. 왜? 앉으라고 했어.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죠. 서연이 저를 학대하는 모든 장면들. 밥그릇을 빼앗는 장면, 소리 지르는 장면,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 쓸모없다, 짐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 있어요? 없죠. 할 수도 없겠죠. 준혁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영상이 증거인데 무슨 오해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오해예요? 그건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났죠. 그래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우리 엄마도 학대했죠. 준혁이 서연에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그리고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요. 무릎 꿇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인과응보구나.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날 요양원에 보내고 다른 남자와 살려고 했잖니. 그리고 내 손주 앞에서 할머니를 학대했어. 그런 내가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매일 울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내가 날 밀어서 넘어졌을 때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할 말 없어요. 준혁이 서연을 향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나가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지우는? 지우는 어떻게? 지우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안 돼. 지우는 내 딸이야. 당신 딸 맞아요. 근데 당신은 그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학대했어요. 그런 엄마가 필요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외도한 거 증거 다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법정 가면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죠. 서명이 끝난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30분 드릴게요.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짐을 싸?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오신대. 엄마가 나갈 거야? 지우의 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우를 보는 순간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지우가 서연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 가지 마. 지우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준혁이 지우를 떼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가야 해.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싫어. 엄마도 같이 살아야 돼.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서연이 마지막으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가야 해. 엄마.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지우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울다 지쳐서 잠들었고 저와 준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서연이를 내보낸 거요. 지우 때문에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싶어서.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넌 잘했어. 지우는 지금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리고 서연이 같은 사람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지우한테 더 좋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대로 모실게요.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준혁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죠. 지우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고
준혁은 회사와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나이 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혁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서연이 외도한 그 남자 강민호요. 알고 보니 결혼 사기꾼이었대요. 뭐? 준혁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결혼 사기범 강민호 10여 명 여성에게 수억 원 편취. 서연이도 당한 거예요. 강민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모든 걸 잃은 거구나. 서연이가 친정에 돌아갔는데 친정 부모님도 서연이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외도하고 시어머니 학대한 거 알고.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산대요. 일자리도 없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도 했죠. 결국 인과응보구나.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편지 봉투에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마이너스 지우 올림. 편지 아래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저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씩씩한 아이가.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지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준혁이 문을 열자 밖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부은 눈. 여보,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제발, 지우만이라도 보게 해줘. 그때 지우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구야? 지우가 서연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 지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엄마였죠. 엄마.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보고 싶었어?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엄마, 왜 왔어? 지우 보고 싶어서.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 나 엄마 싫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그건. 가요, 엄마. 우리 엄마 없어도 행복해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준혁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죠? 지우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너도 힘들었겠구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너도 지쳤겠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이해는 해. 어머니. 하지만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짓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넌 선택할 수 있었어. 나한테 화풀이하는 대신 남편과 대화할 수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넌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초라하고 외롭고 무너진 모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급여도 올라서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엄마 방도 넓고 햇볕도 잘 드는 곳으로요. 새 집? 아니야, 준혁아. 여기도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 여기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새로 시작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이사 가기 전날, 저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30년 전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기였던 준혁을 안고 있는 사진.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30년이 지나 이제 저는 67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아픈 무릎.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겼어. 며느리의 학대도 외로움도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과 손주가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새 집으로 이사한 날, 햇볕이 잘 드는 넓은 거실. 제 방은 남향이었고 창문 밖으로는 공원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구나, 준혁아. 정말 좋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 방 봤어? 엄청 넓어. 그래, 할머니도 보러 가자.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와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아빠와 할머니,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준혁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만든 건데 맛없을 리가 있니?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차려준 밥상.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거지? 그럼 지우야. 할머니가 지우 다 클 때까지 지켜볼 거야.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한다, 지우야. 며칠 후, 준혁이 저를 어느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예요. 왜 여길? 엄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복지관 안에는 5070대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가족에게 학대받고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 참았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낸 과정.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후회는 안 되세요?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낸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솔직히 말하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건 옳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우가 상처받은 것은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좀 더 일찍 말할 걸 그랬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할머니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참아야 해요?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예요.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는 복지관에서 용기 있는 피해자로 소개됐고 제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다니.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승진 후 더욱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복지관에서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럼요. 오늘 상담 예약하신 분 계시죠? 네, 3분이나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 강아지다. 지우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30년간의 고생, 며느리의 학대, 외로움과 절망.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 지우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일어서서 지우와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지우와 공원에 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았다. 준혁이는 저녁을 차려줬고 우리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아들을 키웠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다. 며느리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뒤늦었지만 그래도 받았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살아있어서, 견뎌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아. 같이 산책 가자. 그래, 지우야. 할머니 옷 좀 갈아입고 갈게.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지우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죠.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럼 지우야, 할머니가 있는 한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공원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